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엇갈렸습니다. 뭐 당분간 동결, 오히려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어느 시점에 인하될 거고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고, 우리 증시에서는 타고 다니는 업종, 그러니까 자동차, 해운, 조선 이런 것들 다 타고 다니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코스닥 시장은 어저께 약간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이 매도는 계속 이어갔는데 장 후반부에 매도 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와서 이게 어쩐 반전의 신호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우는 빠지고 나스닥은 올라가고 이렇게 엇갈렸거든요. 최근하고 반대죠. 최근에는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빠졌었는데 기술주들, 빅테크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는 끌어올렸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다우도 밀리고 이제 러셀 2000도 밀린 이유였는데, 뭐 지수 자체를 끌어올린 건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6.7%나 급반등하면서 나스닥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뭐 엔비디아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뭐 레이완 같은 사람은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호실적이 계속 이어질 텐데 주가 하락이 나오면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분기 말 포트폴리오 재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악재가 없이 빠진 거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급에 의한 거라면 뭐 매수가 붙을 텐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5%, 8% 이런 급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울프 리서치에서는 이제 단기 급락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과매수 주장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매수에 대한 우려를 지웠고, 그런 어떤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게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괴리감을 나타내는 건데, 역대 가장 큰 괴리감을 보여준 주요 종목이 됐거든요. 예전에 이제 시스코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었고, 그전에도 애플이 그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평균 주가 흐름보다 단기적으로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3일 동안 낙폭으로는 2022년 이제 연말 이후에 가장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빠지면 10% 이상 빠지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또 나왔었기 때문에 뭐 버블런이든 뭐든 어쨌든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반등할 때 됐지 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코멘트들도 정리해 보면 연준 인사들 발언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셸 보우만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 뭐 인플레이션을 올릴 만한 요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든 것이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이민자들은 어디선가 임대를 내서 살아야 될 거고, 그런 임대 비용, 그러면 임대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당분간 동결해야 되고 여차하면 금리 인상도 가능해.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리사 쿡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이 진정이 되면 어느 시점에 인하를 할 건데, 내년도는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그 미국의 임대료가 후행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신규 임차 계약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년도에는 더 가파르게 빠질 거야,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금리 내릴 거야. 아마 이 사람은 뭐 어느 시점이라고 딱 찍어주지는 않았지만 연내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비둘기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라노비치가 또 등장을 했는데, 뭐 대표적인 약세론자인데, 저는 약세론자라고 생각 안 하고 엇갈리는 엇박자의 왕 그렇게 표현하는데, 강세론자일 땐 증시가 빠졌었고 약세론자로 돌아섰을 때는 증시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번에 또 주도주가 너무 조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빠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신규 주택 착공에 감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경기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는 거라 시장이 별로 안 좋아.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크리스 자카렐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하는 상황이 아니면 강세장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조심스러워하죠. 그러니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의하면 지난주에 개인들만 매수하고 해치펀드하고 기관들은 팔았다 이런 데이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분기 말이라 수급이 좀 요란해질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은 뭐 아무래도 반도체 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종목, 최근에 강했던 종목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죠. 대본 에너지 눌리고, 그리고 실적 발표 앞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중요한 어떤 기로점이 되죠.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다음에 그동안에 좀 강했었는데 자동차주가 오늘 또 빠졌거든요. 3.5%나.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 오늘 자동차주가 어떻게 되는지 요 흐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한 건 이제 금리였는데 뭐 미셸 보우만, 리사콕 이런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중요했습니다만은 이번 주 저는 사실 좀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국채 발행이 되게 대규모로 진행이 돼요. 오늘 당장 690억 달러 국채 발행이 있었거든요. 2년물. 근데 다행히 응찰률이 높았어요. 응찰률이 높다는 건 미국 국채를 살 거야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거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미국 국채 정도 말고는 투자할 데가 없어.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690억 달러 있고 당장 내일 새벽에는 5년물 700억 달러.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7년물 440억 달러. 그러니까 보통 3일 동안 1000억 달러 넘게 발행되면 굉장히 많이 발행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게 이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금리를 자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쉽습니다. 원래는. 예, 근데 오늘 금리가 눌린 거는 되게 다행스러운 거예요. 올라가기 쉽고 또 하나는 국채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증시 유동성이 약간 쪼그라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사느라고 주식 투자는 일단 다음으로 이렇게 미뤄지는 효과가 있어서 증시가 좀 주춤거리는 현상도 나오게 되거든요. 오늘 그런 거 감안해 보면 되게 선방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3대 지수가 다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우만 올라간다든가 다우만 빠진다든가 또 이런 형태로 좀 엇갈리는 러셀 2000이 또 오늘 빠졌잖아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압도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지표는 여러 개 나왔는데 그냥 소비자 신뢰지수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달하고 별 차이가 없었는데 어쨌든 전달보다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이제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이게 코스닥의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여기서 이제 위에 보고 계신 오렌지색이 하락 종목수고요. 밑에 보면 파란색 선이 상승 종목수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기준선 정도인데 이 오렌지색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많았던지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하락 종목이 많았다. 실제로 보면 4월 이후에 하락 종목수하고 상승 종목수 비율이 2대1 정도 돼요.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날이 2, 상승 종목이 많았던 날이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하루 살짝 반등 주고 이틀은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는 세 가지. 기관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상승 종목이 많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매도 주체가 있을 때는 투자자들이 선뜻 매수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팔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예탁금이 안 늘어나가 있고 특히 시가총액 1위 종목,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에 악영향을 주잖아요. 지수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지수 오늘 빠지네? 그럼 오늘도 팔아야겠군.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역으로 제가 이걸 왜 정리해드리냐면 이 중에 하나라도 돌아서면 일단 상승 종목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기관이 막판에 3시 넘어가면서 이제 매도세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순매도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반짝한 건지 기관들 매도가 피크가 지나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지 오늘 이 부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이제 왼쪽에 보고 계신 건 최근 한 달 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종목과 평균 매수가 그리고 평균 매수가 대비 이제 상승률. 오른쪽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시 한 달 동안 매수해 놓고 평균 매수가와 평균 매수가 대비 상승률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대체로 성적표가 괜찮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지수 생각해 보면 안 좋았잖아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뭐 이거 상승한 종목 비율이 20%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가장 타율이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기관인데 이게 3개월로 늘리잖아요. 그럼 뭐 상승 비율이 한 70%,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좁혀놓고 이 주체들이 매수해놓고 주가가 좀 덜 올라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대신증권의 GTS는 이 기능이 되는데 다른 증권사의 GTS에 이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평균 매수가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차트 직접 돌려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매수 상위 종목, 그다음에 그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 근데 그 중에서 제거해야 되는 게 반짝하고 한 2, 3일 바짝 매수가 들어오는 거 그런 거 빼고
따박따박 매수가 쌓여 있는 종목 중에서 주가가 좀 덜 올라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최근에 10일 중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은 단 하루만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좀 지지력을 갖춰줘야 된다. 이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하는 걸 보면 올해 외국인들 매수했던 집중했던 종목이 전기전자, 자동차, 밸류업 하여튼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매수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최근에 보면 새로운 종목을 매수한다는 느낌보다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을 더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군들의 주변주들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직은 환율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1380원 위에서는 지수가 추세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되는지, 일본이 한시장 개입한다라고 이제 선언 아닌 선언을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코스피는 타는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 해운, 조선,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 장에서는 약간 눌릴 만한 요인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코스피는 이런 종들이 강했고 코스닥은 대형 제약주들이 강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분산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그 이외의 종목군들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이 종목들이 꺾이면 시장이 같이 눌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고, 이 종목들이 눌릴 때 이제 빠르게 대안주들 시가총액 규모가 좀 비슷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 주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사실 올해 코스닥이 올라가기에는 조건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긴 했어요. 이게 이제 코스닥이, 이거 제가 연초 한번 보여드렸던 통계이긴 한데 연간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해 다음에는 사실 안 올랐어요, 잘. 2020년 코로나 때 급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연장전 펼쳐진 거 이외에는 많이 올라가면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해가 쉽지 않은 그런 주간이긴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10% 이하로 올라가면 뭐 그 다음에 올라가긴 하는데 급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9번 중에 한 번 이제 올라간 사례가 있긴 하죠. 근데 여기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코스닥은 제가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코스닥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징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없잖아 있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뭐 이번 주 넘어가면 하반기죠. 근데 어쨌든 하반기에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이런 패턴에서 9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으려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전망, 그리고 실제로 달러 인덱스 빠지고 원달러 환율 빠지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증시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향후에 환율의 움직임도 코스닥 시황상 중요하니까 좀 같이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런 데이터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저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고 뭐 이걸 코스닥은 올해 어려워 이렇게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종목 장세가 제한적으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수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종목장을 대비를 하자. 그리고 환율이 여기서 안정이 되면 이 기록을 깨고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후 방송이 어쩌면 어제같이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간 맞춰질 것도 같은데 혹시 늦어지면 그러려니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이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